안녕하세요. 비 오는 날 반차 쓰고 옹달책방 촬영하러 온 생계형 투자자이자 작가이자 또 본업은 8년차 여기 테헤란로 직장인 봉현이 형입니다. 저는 일단 취미로 유튜브랑 블로그 채널 운영하고 있고요. 작년에는 나는 월급날 주식을 산다라는 우량주 적립식 투자 책을 쓴 작가이고요. 실제로 저는 월급 날마다 현금 비중 전혀 없이 전 재산을 이제 우량 주식과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고 있는 투자자입니다. 그러면은 요즘에도 그 우량주와 비트코인을 모아가고 있으신가요? 다른 거 매수 안 하고요? 네. 올해는 그 2022년도 기준으로 그 700불 언더의 테슬라랑 그 2만 불 초반대에서 비트코인을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고요. 그 외에 보유 중인 주식은 매도하지 않고 그냥 보유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있으신군요. 제가 봉현이 형님 블로그를 들어가 보니까 또 어떤 달은 테슬라도 아니고 비트코인만 좀 집중적으로 매수하기도 하시더라고요. 맞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투자 원칙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전 세계 80억 인구에게 수요가 지속되고 공급이 제한적인 자산인지 이를 먼저 이제 검토를 하고, 두 번째로 성장 산업에 속해 있는 자산인지, 그리고 가급적이면 그 자산에서 시가총액 1위를 중심으로 매수를 하고 있고, 세 번째로 경제적, 기술적, 상업적 해자가 있는 기업인지를 보고, 그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가급적이면 남들이 투자를 안 하는 기피할 때 많이 사자 이런 주의를 하고 있어가지고 700불 언더일 때는 테슬라를 좀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고, 700불 이상 올라갔을 때는 아직 많이 오르지 않았던 비트코인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매수해가지고 그렇게 보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비트코인이 한 2만 불? 2만 3천 불? 것 같아요. 지금 2만 4천 불. 이 정도 되는데 요것도 괜찮은 가격이라고 보세요? 일단 저 가격을 맞출 능력이 없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적립식으로 매수를 하는데, 가급적이면 남들이 막 작년 말에 8천만 원 넘었을 때 막 가져야 할 때보다는 지금처럼 모두가 관심에서 멀어졌는데 실제로 그 자산의 가치가 펀더멘털이 변동하지 않았다면 그럴 때는 좀 꾸준히 매수하는 편입니다. 그럼 지금도 현금이 좀 있으신 분들은 조금씩 매수를 해도 괜찮은 시기다, 그렇게? 만약에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에 확신을 갖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하는 분들이라면 언제 매수해도 괜찮다 생각을 하고요. 가능하면은 8천만 원일 때 사는 것보다는 2천만 원일 때, 3천만 원일 때 쌀 때 사는 게 더 좋잖아요. 대신에 그게 바닥으로 더 내려갈지 그거는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적립식으로 그냥 꾸준하게 매수하는 거를 좀 권유하는 편입니다. 저도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네, 그러시군요. 그러면 오늘은 한 요걸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그 비트코인 얘기를 이제 이번에도 좀 하셨고 지난번에도 좀 하셨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진짜 2만 불 밑으로도 떨어지면서 좀 집중적으로 또 매수를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 비트코인을 여전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사기라고 하고 폰지 사기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 비트코인이라는 게 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봉현이 형님께서는 그게 좀 궁금합니다.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이 어떤 대상이 사람이건 사물이건 현상이건 본인이 잘 모르는 거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는 건 좀 본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라는 새로운 물건, 현상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사람들 대부분이 부정적인 여론이 다수인 거는 어쩔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인터넷이 처음 나왔을 때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영상을 보면 전화기가 있는데, 팩스가 있는데, 그리고 삐삐가 있는데 인터넷을 왜 쓰냐라는 그 반응이 대다수였고, 10년, 20년, 30년이 지난 지금은 사실 인터넷이 없는 세상은 상상할 수조차 없게 우리 생활 속에 깊숙이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그때 그 인터넷의 가능성을 보고 초창기에 투자를 하거나 사업을 했던 사람은 인류의 발전에 진짜 많은 기여를 했고 또 부와 명예를 얻었고, 그런 이제 역사가 있는데, 이게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이런 것들이 새로운 자산군으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현상에 대해서 무조건 배척할 게 아니라 열린 마음을 가지고 관심을 가져볼 필요는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비트코인이랑 다른 코인들을 되게 헷갈려 하는데, 저는 그 암호화된 자산 중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비트코인만을 매수하고 있고요.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코인들을 얼터너티브, 그러니까 대체 가능한 코인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알트코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비트코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비트코인은 익명의 개발자가 만들어낸 온라인 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 디지털 화폐입니다. 총 발행량이 2,100만 개로 완벽하게 고정이 되어 있고, 채굴이라고 부르는 그런 연산 작업을 수행할 경우에 일정한 확률로 비트코인이라는 보상이 주어지거든요. 그리고 이 비트코인을 만약에 본인이 보유하게 되면 전 세계 어디에서든 인터넷만 연결이 되어 있다면 365일 24시간 개인과 개인이 은행이나 어떤 중개기관 없이 주고받을 수 있고, 이 안에 가치를 저장할 수 있는 어떤 형체가 없는 무형의 자산입니다. 이 개발자가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그 익명의 개발자인데,
처음에 이 사람은 화폐를 목적으로 만든 게 맞아요. 근데 최근에는 그 원래 목적인 화폐보다는 뭐 금처럼 디지털 골드라고 부르죠. 그런 어떤 자산군으로 좀 주목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디지털 화폐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화폐로도 쓰이고 있지만 지금은 주로 이제 자산처럼 취급받고 있는 그런 암호화된 무형의 자산이다. 이렇게 요약을 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은 다르다. 완전히 다르죠. 금과 은이 다른 것처럼 비트코인과 알트코인도 다른데 사람들은 이제 뉴스에서 어떤 루나나 테라 이런 게 뭐 어떤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은 그 전체 시장 전체를 싸잡아서 욕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면 뭐 신라젠이 상장 폐지 당했는데 테슬라 망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물어본 거나 마찬가지라고 전혀 다른 자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아무래도 뭐가 뭔지 이렇게 정확하게 사람들이 대중들이 이해도 없고 이해할 마음도 없다 보니까 그냥 잘 모르는 현상에 대해서 그냥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는 것 같은데, 이 정도까지 이제 암호화 자산이 시장이 커졌고 뉴스로 이렇게 많이 노출되는 거 보면 이제는 한번 이게 뭔지 들여다볼 정도의 그 열린 마음으로 좀 돼야 되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화폐적인 기능도 있고 또 자산으로서도 자리매김을 했고 자리매김을 해 나가고 있어요. 해 나가고 있고. 이게 뭐 했다라고 표현하기가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우량자산에 대한 정의, 그 봉윤 형님께서 거의 유행어처럼 남겨주신 공급이 제한적인 자산의 가치는 상승하는데 그게 우리 5천만 내수로 국한할 게 아니라 전 세계 80억 인구에게. 그래서 그게 이제 비트코인과 맞닿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그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질 중에서 확실하게 발행량이 확정되어 있는 건 비트코인 말고는 없거든요. 뭐 금이나 석유, 가스도 다 유한한 자원이라고 하지만 그 발행량이 최대 얼마까지 인지가 나와 있진 않아요. 지구 내에까지 파다 보면 더 나올 수도 있고, 뭐 화성에 가 있는데 뭐 금이나 은이 더 나올 수도 있고, 물론 이제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당연히 있겠지만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현재까지 인류가 찾은 물건 중에 아니면 어떤 대상 중에서 발행량이 100% 확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 비트코인 밖에 없다. 그러면 아까 이제 표현하실 때도 그 자산으로서 자리매김 가는 중이다. 그러니까 뭔가 그게 성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이 2008년도에 백서가 배포가 됐고 9년에 역사가 짧으니까. 네, 역사가 짧다 보니까 10년, 12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성장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 현실을 봐도 좀 실물이 없잖아요. 이게 비트코인이라는 게. 그렇죠. 그리고 딱히 사용처도 뭐 예전에 뭐 다큐멘터리 같은 데서 몇 번 본 것 같긴 한데 우리 눈에서는 사실 그래서 이게 과연 이런 무형의 비트코인이 이게 가치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건지 앞으로 또 성장 가능성이 정말 있는 건지 궁금한 것 같아요. 일단 제 솔직한 생각을 말씀드리면 일단 가치라는 게 사실은 그 다수의 합의에 의해서 생기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다수가 가치가 있다라고 인정을 해버리면 쓸모가 없는 물건일지라도 이건 가치가 있는 물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잘 못하는 사람도 뭐 부장님이 제 일 잘해라고 하면 에이스가 될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실제로 이제 가치라는 건 그게 유형이든 무형이든 형태가 있든 없든 그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대신에 이걸 명확하게 누군가 소유할 수 있는지 그 여부가 좀 중요한 것 같고, 실제로 금을 예로 들면 그 최근에 돼서야 이제 반도체나 뭐 아니면 치과 치료에 쓰이고 뭐 스시에 좀 얹어주고 뭐 이런 식으로 그 수요가 있지만 그 더 100년, 200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실제 금은 쓸모가 없었거든요. 장신구 외에는. 네, 장신구 외에는. 그것도 사실은 금이 비쌌기 때문에 장신구를 사용한 거지 장신구 수요가 많아서 금이 비싸진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쓸모가 없는 물건도 다수가 가치가 있다라고 인정을 해버리면 가치를 갖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 금 같은 경우는 그 쉽게 구하기 힘들고 그런 특성 때문에 진짜 실제로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었지만 인류 역사상 5,000년 동안 가장 오래된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 쓰여 왔거든요. 그래서 형체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수가 이걸 가치 있는 걸로 인식하느냐 아니냐가 중요한데, 지금 오늘 기준으로 전 세계에 있는 금을 다 팔잖아요. 그러면 애플, 테슬라, 구글, 삼성전자를 사고도 돈이 남아요. 금이 그렇게 시가총이 커요? 네. 근데 실제로 금이 제가 앞서 언급한 4개 회사만큼 인류 발전에 기여를 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게 아닌데 다수가 가치가 있다고 인정을 하면 그 가격을 갖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라는 이 상품, 자산 역시 다수가 합의만 한다면 실제 용도로도 뭐 산업적으로는 쓸모가 없다고 하더라도 가치를 갖고 가격을 갖고 그걸 저장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열린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비트코인 가격은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 그 사토시인가요? 그 비트코인 하나 밑에 단위 8자리까지 쪼갤 수 있고 8번째 그 가장 작은 단위를 1사토시라고 불러요. 네. 쪼갤 수가 있는 거죠, 비트코인.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 0점 몇 개인가 뭐 그런 지갑
그걸 갖고 있는 지갑의 수는 되게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비트코인을 장기간 보유하고 있는 지갑의 수는 가격 변동과 무관하게 네. 계속해서 지금 늘어나고 있는 늘어나고 추세예요. 있어요. 비트코인은 그 모든 지갑이 다 장부가 공유가 되기 때문에 누가 어느 지갑에 몇 개를 가지고 있는지까지도 알 수 있는데, 대신에 그 지갑의 주인이 옹달림인지 봉현이 형인지 그건 익명이고. 본인이 밝히지 않는 이상 이제 드러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익명성이라기보다는 약간의 가명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비트코인은. 그 장기 홀더들이 좀 는다는 거는 또 되게 어떻게 보면 미래의 성장 가능성이 있어서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 공급량이 절대적으로 2,100만 개로 제한이 되어 있다 보니까 수요가 그렇게 늘어나면은 아무래도 가격이 오를 여지가 더 높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인 결론인 것 같아요. 그래서 봉현이 형님은 그 비트코인 그럼 포트폴리오 주식도 하시잖아요. 우량주 주식 투자. 그럼 이게 어떻게 포트폴리오 구성이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제가 기본적으로 남한테 투자를 권유하거나 뭐 자기 얘기할 때는 자기 포트폴리오도 좀 공개해야 된다 생각하는 주의인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주식 자산 50%고 비트코인이 한 대략 50% 정도 가지고 있고요. 현금은 아예 0%로 보유하고 있고, 최근에 좀 이게 계속 가격이 변동하다 보니까 뭐 비트코인이 조금 더 줄었긴 한데 비슷합니다. 5대5 정도로 보유하고 있어요. 상당히 많이 갖고. 왜냐면 보통 그 금융권에 계시는 분들이 비트코인에 이제 좀 이렇게 갈리긴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5%, 뭐 10% 이 정도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50%면은 상당한 건데요. 아무래도 이 자산에 대해서 충분히, 저는 6년 전에 사실 비트코인 처음 접해가지고 그때부터 사실은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공부를 했었고, 또 그 시점에 그 비트코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주장했던 사람들과 긍정적인으로 주장했던 사람들의 그 주장들이 6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진짜를 말했는지 진실을 말했는지 이제 어렴풋하게 드러나잖아요. 저는 사실은 그 시점에도 긍정적으로 말했던 사람들이 주장했던 것들이 하나하나씩 현실이 되어가는 걸 이제 눈으로 보면서 6년 동안. 2016년 10월 달에 그 회사 스폰을 받아가지고 매일경제 지식 포럼에 참석을 했는데, 그때 처음으로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걸 접하게 되고 이제 궁금해서 찾아보다가 어떤 건지 해서 공부까지 하고 투자까지 하고 있습니다. 야, 진짜 6년이면은 진짜 그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사실 2016년에 있는 분들은 있었지 아직 오르기 전이잖아요. 그 당시에 3,000불에서 5,000불 사이였었고 그 우리나라의 붐 오기 1년 전이었어요. 2년 전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그때 처음 알게 돼가지고 많은 돈을 투자하진 못했었고, 저도 이제 정말 소액으로 투자하면서 점점 이제 좀 확신이 들어가지고 조금씩 비중을 늘렸고, 동시에 주식도 같이 투자를 했었고요. 그러니까 그때 그 300만 원, 500만 원이라고 하면 비싸잖아요. 삼성전자는 7만 원, 6만 원 뭐 이런데,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이거 뭘 이렇게 비싸. 그리고 아직 확신도 없고 알려지지도 않고. 그렇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일단 정보가 너무 없다 보니까, 제한적이다 보니까 많이 살 수가 없지. 예, 많이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는 사회 초년생이어가지고 일단 애초에 돈이 없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확신을 갖고 또 이렇게 역사적으로 보니까 점점 더 그때 말했던 그런 주장들이 정말 현실로 구현되는 걸 보면서 더 확신을 얻게 되면서 이번에 또 2만 불 딱 그 깨지거나 그 근절이 왔을 때 또 계속 매수 집중적으로 좀 하신 거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최근 기준으로 사실 주식도 많이 빠지고 암호화폐도 많이 빠졌는데, 많이 빠졌다면 반등할 때도 사실 더 좋은 자산이 많이 오를 거잖아요. 그래서 좋은 자산이라고 생각했던 뭐 테슬라나 비트코인 2개를 좀 집중적으로 매수했어요. 그러면 한 번 살 때 얼마 정도씩 이렇게 사세요? 그냥 진짜 돈 있을 때마다 계속 사요. 그냥 한 번에 100만 원만 이렇게 사요? 분할을 안 하고? 100만 원 살 때도 있고, 이렇게 또 조금씩 돈이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의 뭐 20만 원, 30만 원 단위로 거의 매주 사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실거래가로 실시간 그 거래가로 사요? 네, 그렇죠. 가능하면은 저는 이제 바로 시장가로 매수를 해가지고 제 개인 지갑으로 보내거나 해외 거래소로 좀 보내가지고 네, 좀 이렇게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더리움은 안 사셨어요? 예전에 이제 이더리움을 정말 소액 가지고는 있었는데 좀 투자를 좀 심플하게 가져가고 싶더라고요. 제가 뭐 암호화폐 업계에서 종사하는 사람도 아니고 또 다른 프로젝트들까지 다 공부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단 공부할 게 진짜 너무 많더라고요. 너무 많기도 하고, 그래서 좀 투자를 심플하게 하자. 대신에 제 투자 원칙에 맞는 수요가 지속되고 공급이 제한적인, 그 비트코인은 공급량이 제한되어 있지만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합의에 의해서 공급량이 늘어날 수도 있는 자산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이 제 투자 철학에는 더 맞다고 생각이 돼가지고 이더리움은 보유하지 않고 비트코인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믿음과 공부와 이성과 실제로 가격이 떨어질 때 매수까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지행합의를 하고 계신 건데, 그리고 제 상황에 맞춰서, 이더리움이 나쁜 투자라는 뜻은 절대 아니고 그냥 제 상황이나 성향에 맞게는
비트코인을 그냥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아까 그 비트코인이 화폐로서의 기능으로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전자화폐. 개발자의 의도는 전자화폐였죠. 그 P2P 그 일렉트릭 머니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 논문 보니까 일렉트릭 캐시. 그러니까 그러면 우선은 그게 앞으로 성장한다고 하셨으니 비트코인이 화폐적인 역할을 하실 거라고는 보나요? 미래에? 일단은 실제로 지금 특정 국가에서는 화폐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 지구상의 어떤 것도 화폐가 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화폐가 될 수 있다는 뜻인데, 지금 우리가 지구상에 지금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1950년대 이후 출생자일 거잖아요. 그럼 현대 사회에서 국가가 100% 통제하는 화폐만 사용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전부 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잘 돌아보면 화폐는 진짜 항상 변해 왔었습니다. 진짜 멀리 원시시대로 돌아가 보면 잉여 생산물이 발생을 했고, 그다음 남는 걸 가지고 원래 물물 교환을 했는데 이게 단점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인간 사회에 국가보다 화폐라는 개념이 먼저 이제 탄생이 됐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국가가 화폐를 발행한 게 아니라 인간이 필요에 의해서 스스로 그 시점마다 화폐의 특성에 맞는 어떤 물건이나 대상을 가지고 화폐로 사용을 했었고요. 그래서 과거 어떤 책 같은 거 보면은 어떤 지역에서는 뭐 조개 껍데기, 뭐 조약돌, 뭐 유리구슬, 뭐 쌀, 후추, 소금 이런 거를 이제 화폐로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고요. 그리고 이집트 지역에서 이제 금이 이제 발견이 되고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특정 국가는 금, 은, 구리 같은 이런 금속이 전 세계 각 지역에서 화폐로 사용이 됐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 금속도 한계가 있잖아요. 너무 무겁고 많은 양을 움직이기에는 불편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걸 이제 금속 화폐를 담보로 이 종이 증서가 이제 교환이 됐고 이 종이 화폐가 되고 이 신용카드를 거쳐서 2022년 오늘날 우리는 이 암호화된 화폐를 마주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보면 저도 10년 전에 제가 2008년도에 GOP에서 군생활을 했었는데 거기서는 진짜로 그 라면 있어요. 간짬뽕이라고. 그 라면을 진짜 화폐처럼 썼거든요. 야, 너 이거 나 주라. 내가 라면 5개 줄게. 그래서 이런 사례만 봤을 때 그리고 또 뭐 얼핏 듣기로 교도소 이런 데서는 담배를 화폐로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면 화폐라는 게 꼭 누군가가 지정해서 이거 써야 된다라고 이렇게 지정하는 게 아니고 다신 이제 국가라는 집단이 지금 오늘날의 권력이나 어떤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해준 거죠. 그래서 결론은 비트코인이 화폐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어떤 물건이든 화폐가 될 수도 있다. 이거를 조금 사람들이 인지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거를 법정화폐로 쓰는 국가도 나타나는 거고. 네, 그 실제로 엘살바도르라는 이제 남미의 작은 국가가 그 아마 인구가 한 500~600만밖에 안 될 거예요. 그 지금 법정 통화로 해서 1년째 쓰고 있고, 2021년도에 엘살바도르가 그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법정 통화를 이제 발표를 했었고, 올해 5월달에 중앙 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두 번째로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이제 인정을 하고 발표를 했죠. 실제로 근데 그 두 개 국가 말고도 뭐 파나마나 그다음 포르투갈의 일부 지역, 그 유럽의 일부 지역들에서는 이 법정 통화로 발표를 하지 않았을 뿐이지 그 진짜 법정 통화처럼 쓰는 것도 있고 세금 내는 것도 있고 뭐 일부 지역에서는 그런 게 있다고 해요. 그거 맞아요. 법정화폐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스위스인가요? 막 그런 데서도 맞아요. 비트코인 거래가 되게 활발하고 카페에서도 다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게 이제 좀 확대될 수 있다. 그렇죠. 이제 화폐는 그 선택되는 거지 누가 지정해 주는 것은 아니다. 네. 그러면은 만약에 그 비트코인이 이제 화폐로서 만약 커지기 시작하면 긴장하는 세력들이 나타날 수 있잖아요. 당연히. 그거를 반대하는 예를 들면 뭐 정부일 수도 있잖아요. 그 정부의 규제가 만약에 막 들어간다 했을 때 그런 게 또 죽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실제로 비트코인이 2008년도에 백서가 배포가 됐고 2009년도에 첫 채굴이 발생했고 2010년도에 그 민간에서 개인 간의 피자 거래로 쓰면서 화폐로서의 첫 출발을 했었고 이후에 12년이 흘렀거든요. 그럼 12년 동안 수없이 많은 정부와 언론들이 비트코인을 탄압을 했었어요. 예, 그런데도 아직까지 없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럼 정말 뭐 이게 비트코인의 검열 저항성이니 뭐 기술적이니 뭐 블록체인 뭐 이런 분산 장분이 이런 걸 다 떠나서 12년 동안 없애지 못했는데 없앨 수 있을까요? 네, 최근에 아마 올해 중국에서 올해 초에 그 비트코인 채굴이랑 이제 거래 자체를 다 금지시켰는데도 그 순간에만 일시적으로 좀 이렇게 수그러들었지 아직 이제 실제 데이터 상으로 비트코인이 여전히 중국에서 채굴이 되고 있고 개인 간에 실제로 거래할 때 쓰고 있다는 것도 여전히 네, 많이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엄밀히 말하면 없애고 싶었는데 못 없앴다. 왜냐면 정부가 비트코인을 없애려면 고소를 해야 되잖아요. 기소를 해야 되는데 그 기소할 대상이 없어요. 테슬라는 뭐 일론 머스크가 있고 페이스북
이제 메타 이 회사는 뭐 저커버그가 있고 뭐 국내는 뭐 이재용 회장이 있고 이런 식으로 특정 기업을 이끄는 그 리더가 있고 그 리더를 기소하면 되는데 실제로 비트코인을 만약에 없앤다라고 했을 때 어딘가를 쳐들어가서 그 서버를 압수수색하고 CEO를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잡을 대상이 없잖아요. 그거를 싱글 포인트인가? 뭐 그렇게 얘기하던데. 아니 그렇죠. 이제 검열 정황서 단일 실패 지점이 없다 뭐 이런 거죠. 그게 없는 거죠. 그렇죠. 이제 공격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공격하면 여기 있는 채굴자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가지고 또 다른 데서 채굴을 해버리고 음지에서 채굴을 해버리니까 차라리 이걸 없앨 수 없다면 이제 받아들이고 규제하고 이제 통제하는 식으로 하자. 그래서 실제로 옛날에 인터넷이 처음 나왔을 때 그 인터넷 맥시멀리스트라고 해야 되나요? 이 광신도들은 이 인터넷이 지금 현대사의 모든 국가를 다 전복시킬 거라고 생각을 했었대요. 그 정도로 인터넷의 가능성을 높게 봤는데 실제로는 이 정부가 인터넷이라는 기술을 포용하면서 인류 발전에 이제 되게 많은 기여를 했잖아요.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이나 이 비트코인도 장기적으로는 이 지금 규제를 통해서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지금은 그 과도기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이고 불안한 상태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래도 6년 전보다는 확실히 그때보다는 안정적인 거죠. 그때랑은 진짜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지금 투자하는 사람들도 늘었고 이 정보도 많이 대중화됐고 또